저녁 식탁의 불빛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끓어오르는 거품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찌개 속에 꽂고 천천히 저어가며 말을 꺼냈다. 은주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살짝 무겁지만 결정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분식집, 내게 물려주겠다. 나는 국물을 마시던 손을 살짝 멈췄다. 숟가락 끝에 묻은 김치 국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입술로 닿고 의도적으로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그 웃음은 살짝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뻐하는 듯 표정 관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목소리에도 살짝 떨림을 섞었고 이는 나를 더욱 무방비해 보이게 만들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 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정신 나갔어? 라는 말을 직접 말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했다. 아버님은 담배를 피우다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금방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 중이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나는 말없고 순종적이며 좀 둔감한 며느리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나의 반응에 살짝 눈을 좁혔다. 응, 정말이야. 내가 시집와서 이렇게 애써줬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녀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이 제안을 하기 전에 가족들끼리 충분히 토의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다시 크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깨는 살짝 떨리고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꼬였다. 이 모든 행동은 아주 기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운 순진한 며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혼한 이래 나는 이런 역할을 늘 하며 이 집에 살아왔고 그들은 결국 이 모습에 익숙해졌다. 그래, 잘 받아들였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재훈이랑 같이 가게를 돌려 잘 해나가야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형식적인 관언에 불과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분식집을 넘겨주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최근 분식집의 매출이 줄어들고 재훈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순진한 나를 이용해 가게를 벌이려는 것,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이 사업을 되살려보려는 마지막 시도일 수도 있다. 남편 재훈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식탁 아래에서 살짝 내 발을 밟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웃고 있었다. 재훈아, 뭐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은주가 받아들였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재훈을 탓하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좋아. 은주, 잘해봐.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웠고 이는 그가 이 제안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거나 나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 당황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님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꽂았다. 그럼 내일부터 은주는 가게에 와서 배우도록 해라.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나의 순진한 반응에 대해 정말 이 여자는 멍청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산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구심도 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멍청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내일부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버님의 표정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시어머니의 안도한 표정, 남편의 당황한 표정, 아버님의 의심스러운 표정. 이 모든 표정은 앞으로 나의 복수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설거지를 할 때
시어머니는 나에게 가게의 레시피는 모두 전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잘 기억해둬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은 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고 내 심장은 설렘이 아닌 복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 정말 그 가게를 받아들인 거야? 설거지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재훈이 나에게 묻는다. 그의 눈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펼치며 부드럽게 웃었다. 왜?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마음대로 주신 거고 나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었어. 재훈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만지며 그래도 그 가게 요즘 안 좋아. 너는 그거 몰라?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그래서 나랑 함께 노력해서 잘 해보고 싶어. 우리 집의 건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재훈은 안도하며 나를 안아줬다. 그래, 은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운이 난다. 나는 재훈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내 머리는 이미 내일 가게에 갈 준비로 가득 차 있었다. 레시피, 공급망, 고객 리스트.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된 복수를 시작해야 한다. 재훈이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메라 앨범을 열면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억압과 차별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구차한 말, 아버님의 무시, 그리고 재훈의 방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복수의 동력이 되었다. 오늘 시어머니가 분식집을 물려주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놀라움보다는 기쁨이 더 컸다. 이는 나의 복수 계획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가게에서 배우고, 기록하고 그들의 방심을 이끌어내는 첫 단계. 나는 웃으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은 점점 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깊을 때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내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순진함이 아닌 복수의 기쁨과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게임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살짝 들어올 때 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재훈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의 평온한 잠결에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결혼식 날, 이 남자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라고 속삭인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있지만 그 약속은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함께 사라졌다. 부엌으로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김치를 만들고 있었다. 찬장 문을 열고 나는 물을 받았으며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빨리 아침 먹고 가게로 가자. 아침 장사가 끝나기 전에 익숙해져야 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아무리 분식집을 물려준다고 말했어도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지시로만 느껴졌다. 아침 식사는 무언가 속으로 밥을 넣는 듯한 분위기였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읽고 재훈은 스마트폰을 보며 시어머니는 나에게 가게 가서는 손님에게 인사도 잘하고 재료 정리도 꼼꼼히 해라라고 계속 지시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이런 모습이 익숙했다. 결혼한 이래 이 집에서 나는 항상 이렇게 가족들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럼 출발하자. 아침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앞장서며 말했다. 재훈은 나에게 가자라고 짧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길은 차가 많아 좀 막막했지만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첫 달, 시어머니는 나에게 우리 집은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가 안에서 모든 걸 해야 해라고 말했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설거지, 청소, 장보기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모든 저녁 식사를 차려야 했다. 재훈은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저 여자가 해야 할 일이니까라고 말했다. 가끔 친정에 가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새며느리가 자주 친정에 가면 안 좋다고 말해서 참아야 했고 친구랑 만나고 싶어도 집안일이 많으니까라며 거절당했다. 가장 아팠던 건 결혼 직후 임신했지만 너무 많은 노동으로 유산을 했을 때였다. 그때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나는 내 나이에 새 아이도 키웠다라고 말했고 재훈은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라고만 말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위로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손자만 원했다. 여기까지다. 재훈의 목소리가 나의 회상을 깨웠다. 차가 멈춘 곳에는 오래된 건물에 동네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붉은색 간판은 바래고 문틀에도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이게 바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분식집이었다. 시어머니는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문을 밀어 열었다. 가게 안은 좁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앞에는 카운터가 있고 뒤에는 주방이 나뉘어 있었다. 아주머니들이 손님으로 와서 어머니, 오늘도 잘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인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여기서 재료를 정리하는 법, 계산하는 법, 음식을 만드는 법을 다 배워야 해. 오늘은 먼저 재료를 정리해봐. 그녀는 나에게 플라스틱 통을 건네며 말했다. 재료는 냉장고와 선반에 널려 있었다. 당근, 무, 파, 양파, 다양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분식을 만드는 밀가루, 무릇 등이 있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채소를 씻기 시작했다. 물이 손에 넘치고 당근 껍질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이, 제대로 하지도 못해?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말했다. 재훈은 카운터에서 나를 보며 미소를 참고 있었다. 아마도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은 나에게는 즐거웠다. 결혼 5년간 나는 이 시어머니의 모든 구차한 말과 행동을 참아왔고 이제는 그의 격려를 이용할 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이라 서툴러요. 나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다. 서툴다고 다 용서가 되나? 빨리 해. 손님도 기다리잖아. 시어머니는 나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주변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재료를 정리했다. 이때 한 손님인 할머니가 어머니, 새로 온 며느리시지? 처음이니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네, 할머니.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둔감해서라고 말하며 나를 깎아내렸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다. 네, 저는 정말 둔감하니까 시어머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지만 손님 앞에서 참아야 했다. 그래, 좀 더 빨리 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제 간단한 라면을 끓여봐라고 말했다. 나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라면을 끓이는 건 쉬웠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넣고 스프도 너무 적게 넣었다. 이게 뭐야? 물이 너무 많고 맛도 없어. 너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 시어머니는 라면을 보고 소리쳤다. 재훈은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주는 처음이니까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차 있었다. 처음이라고. 5년 동안 집안일도 못하는 걸 보면 이 여자는 정말 멍청한 거야? 시어머니는 재훈에게 말하며 나를 향해 힐끔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다. 유산한 뒤 나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 아픔으로 병원에 가냐라고 말하며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지 않았다.
재훈은 저녁마다 병원에 왔지만 그저 빨리 나으라고만 말했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제대로 라면을 끓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그렇게 맛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받아들였다. 이제는 그들의 모든 비난이 나의 복수의 연료가 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가게를 마감했다. 시어머니는 내일부터 좀 더 노력해. 이렇게 서투르면 안 되니까라고 말했다. 재훈은 오늘 수고했어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멸이었다. 나는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가게 문을 나갔다. 길에서 재훈이 오늘 어땠어? 어머니가 좀 심했지만이라고 말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서툰 거니까. 다음엔 잘 할게라고 말했다. 재훈은 그래라고 대답하며 나를 안아줬다. 하지만 그의 품은 차갑고 나는 그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는 나에게 내일부터 레시피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잘 기억해둬야 해라고 말했다. 네, 어머니. 나는 대답하며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의 차가움은 나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고 내 심장은 복수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그들은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는 5년간 이 집에서 모든 아픔을 참으며 기다렸다. 이제 분식집을 인수한 이 순간 나의 복수는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경멸과 무시는 곧 그들 자신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나는 침실로 갔다. 재훈은 이미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 본 가게의 모습, 시어머니의 화난 표정, 재훈의 경멸하는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내일은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갚아줄 시간을 기다린다. 아침 6시에 알람 소리가 귀를 찔렀다. 재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코를 고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옷을 입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레시피를 가르쳐 준다고 했던 날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다만 눈동자 속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각오가 빛났다. 부엌으로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밀가루를 치고 있었다. 빨리 아침 먹고 가게로 가. 오늘은 김밥과 떡볶이 레시피를 가르쳐 줄게. 그녀는 밀가루 묻은 손으로 수건을 쓱 닦으며 말했다. 아침 식사는 여전히 무언가 속으로 밥을 넣는 분위기였다. 아버님은 신문을 읽고 재훈은 눈을 비비며 밥을 먹었다. 그럼 출발하자.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재훈이 차를 몰지 않고 시어머니와 나는 버스로 가게를 갔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가게 장사는 아침과 저녁이 중요해. 아침엔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녁엔 귀가하는 사람들이 오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분식 간판이 보이자 시어머니는 속도를 내며 버스 문을 향해 갔다. 아직 7시도 안 됐지만 가게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빨리 왔어요. 한 아저씨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응, 오늘은 새며느리가 배우러 왔으니까.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고 아저씨는 나에게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곧장 갔다. 오늘은 김밥을 먼저 해. 김밥용 밥은 이미 어제 저녁에 지었어. 너는 이걸 보고 따라해. 그녀는 뜨거운 밥이 담긴 냄비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밥의 온기가 손으로 느껴졌고 참기름과 소금, 식초가 섞인 향기가 코를 간지렸다. 나는 시어머니가 밥을 평평하게 눌러 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밥은 금방 정사각형 모양으로 펴졌다. 이제 내 차례야. 조심해. 너무 세게 누르면 밥이 찌그러져. 시어머니는 주걱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주걱을 받고 겁먹은 척 손을 떨었다. 밥을 눌렀을 때 너무 세게 눌러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이, 이렇게도 못해.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말했다. 나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다시 해. 이번엔 살짝 눌러서 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너무 살짝 눌러 밥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아이고, 이 아이 정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직접 밥을 고쳤다. 재훈이 카운터에서 이 광경을 보고 미소를 참고 있었다. 아마도 정말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못한 애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다음은 김을 까는 단계였다. 시어머니는 김을 깨끗하게 닦고 물기를 제거한 뒤 밥 위에 깔았다. 이제 야채를 넣어. 당근은 잘게 썰고 당근절이는 넣고 계란말이는 넣어. 그녀는 미리 준비된 야채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칼을 들고 당근을 썰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칼이 흔들렸고 당근이 크기가 제멋대로 잘렸다. 이게 뭐야? 이렇게 크게 썰면 김밥이 안 감겨.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썰었다. 어머님, 새로 배우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한 할머니 손님이 말을 걸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그래요. 할머니. 그런데 이 아이 너무 둔감해서라고 말하며 나를 깎아내렸다. 나는 그냥 웃으며 네, 저는 둔감하니까 어머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계란말이를 넣는 단계였다. 시어머니는 계란말이를 잘게 썰어 밥 위에 펴놓았다. 이제 김밥을 말아. 단단하게 말아야 안 풀린다. 그녀는 김밥을 말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했지만 너무 느리게 말아 김밥이 풀렸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너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니? 시어머니는 김밥을 보고 화가 났다. 재훈이 카운터에서 와 어머니, 그만두세요. 은주는 천천히 배울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 차 있었다. 천천히.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이렇게 서툰 애를 데려온 건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재훈에게도 화를 냈다. 나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만큼 잘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못하니까 오늘은 내가 해. 너는 그냥 보고 기억해. 그녀는 나를 옆으로 밀어내고 직접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동작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그녀가 밥을 눌러 펴는 힘, 야채를 배열하는 순서, 김밥을 말아내는 속도. 이 모든 게 나중에 나의 자산이 될 것이다. 주방 구석에 스마트폰을 숨겨두었다. 카메라는 시어머니의 손동작을 향해 켜져 있었고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제 떡볶이를 해. 떡볶이 소스는 이 레시피에 따라 해. 그녀는 종이에 적힌 레시피를 나에게 건넸다. 레시피에는 무릇, 고춧가루, 간장, 설탕, 마늘 등의 양이 적혀 있었다. 나는 레시피를 보고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고 설탕은 너무 적게 넣었다. 이게 뭐야? 너무 매워서 단맛도 안 나. 레시피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소스를 맛보고 화가 났다. 나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레시피를 잘 못 봤어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레시피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거라 바꾸면 안 돼. 너는 이걸 꼼꼼히 기억해.
시어머니는 레시피를 다시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레시피의 내용을 속으로 다 외웠다. 무려 3컵, 고춧가루 1컵, 간장 2분의 1컵, 설탕 2분의 1컵, 마늘 3쪽. 이 모든 수치가 명확하게 기억되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나는 주방으로 갔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갔다. 스마트폰에는 준비됐어? 라는 메시지가 왔다. 보낸 사람은 민주라. 대학 시절의 친구로 지금은 변호사다. 나는 레시피를 얻었어. 계속 관찰 중이라고 답장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시어머니는 이미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다. 너는 이제 계산하는 법을 배워? 카운터로 가. 그녀는 나에게 손짓했다. 카운터로 갔을 때 재훈이 이건 계산기, 이건 영수증 프린터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면 돼. 간단히 설명했다. 나는 계산기를 만지며 겁먹은 척 손을 떨었다. 한 손님이 김밥 2개를 샀을 때 잘못 계산해서 돈을 덜 받았다. 어이, 이렇게까지 계산도 못해? 너 정말 멍청하구나.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손님은 괜찮아요, 어머니. 새로 배우는 거니까라며 웃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손님에게 사과하며 남은 돈을 받았다. 재훈은 이제 그만 봐. 내가 할게. 그는 나를 카운터에서 떼어내고 직접 계산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 차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가게를 마감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아무것도 못 배웠어. 내일부터 좀 더 노력해.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게를 너에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말했다. 네, 어머니.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며 가게 문을 나갔다. 길에서 시어머니가 내일은 라면과 순대를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잘 쉬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은 오늘 수고했어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멸이었다.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는 시어머니가 방에 갔을 때 스마트폰을 꺼냈다. 오늘 녹화한 시어머니의 김밥 만드는 모습과 레시피 내용을 확인했다. 모든 게 잘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에게 내일 순대와 라면 레시피를 얻을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침실로 갔을 때 재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의 행동은 성공적이었다. 시어머니와 재훈은 나를 더욱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경계심을 더욱 낮췄다. 이는 나의 복수 계획의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 내일은 더 많은 레시피를 얻고 가게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도 알아내야 한다. 그들에게는 아직 나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는 그날 나는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재훈의 잠꾸러기 소리를 들으며 어젯밤 녹화한 시어머니의 레시피 영상을 속으로 되새겼다. 김밥의 밥 비율, 떡볶이 소스의 재료 배합, 이 모든 건 동네 분식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핵심이었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둔감한 며느리로 행동해야 했다. 부엌으로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순대 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돼지고기와 당근, 파, 마늘을 잘게 썰어 혼합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순대피가 깔려 있었다. 오늘은 순대와 라면을 가르쳐 줄게. 너는 이 재료를 믹싱해봐. 그녀는 나에게 접시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재료를 혼합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손이 떨려 재료가 접시 밖으로 쏟아졌고 마늘 가루는 눈에 들어갔다. 아이고, 이 아이 정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직접 재료를 고쳤다. 재훈은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 은주는 아마 요리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산이나 청소라도 시키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레시피라도 좀 배워둬야지. 나중에 혼자 운영해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재훈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네요라며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고 이는 시어머니의 경각심을 더욱 낮췄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침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줄을 세우고 순대국 하나, 김밥 3개 라고 외치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한편 재훈은 계산과 주문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 뒤에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재료를 정리했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순대를 꼬아 넣을 때 너무 느리게 꼬아 순대피가 터졌고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을 너무 적게 넣어 타버렸다. 어이, 이것도 뭐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내게 소리쳤지만 이제는 그녀의 분노에도 나는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을 뿐이다. 오후 한때 손님들이 적어지자 시어머니와 재훈은 카운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듣고 있었다. 어머니, 최근 공급업체에서 돼지고기 값을 좀 올렸어. 다음 달부터는 10% 더 비싸진다고. 재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 그럼 삼성식품에 연락해봐. 우리가 오래된 고객이니까 좀 깎아달라고 협상해.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줄어들 테니까. 시어머니는 차분히 말했다. 삼성식품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기억했다. 순대와 김밥에 사용되는 돼지고기와 야채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일 것이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에 김밥 20개씩 주문하잖아. 그들에게는 별도로 양을 좀 더 주고 간을 살짝 덜 해줘야 해. 그래야 계속 주문해. 시어머니가 덧붙여 말했다. 재훈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스마트폰에 메모를 했다. 나도 이 정보를 재빨리 기억했다. 대량 주문 고객의 특별 요청 직업도 가게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됐어? 가게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재훈은 묘하게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아직 검토 중이야. 가게 매출이 좀 더 오르면 신청할게. 그래도 이 가게는 토지값이 높아서 담보로 충분해. 은행에서 거절 안 할 거야? 나는 설거지 손을 멈췄다. 가게 토지값이 높다. 이는 나에게 중요한 정보였다. 그들은 가게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고 그 이유는 단순히 리모델링이 아닐지도 몰랐다. 아마도 재훈이 다른 투자에 손해를 보거나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필요했을 수 있었다. 어머니, 은주가 저기서 다 듣고 있잖아. 재훈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래, 들었다고 뭐 어쩌려고. 이 아이는 그런 거 이해도 못해. 기억도 못할 거야. 그녀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했다. 재훈도 그래 말이야. 은주는 단순히 요리만 배우려는 거지 사업에 대한 건 관심도 없고 알아도 못해.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경멸이 나의 복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다. 오후 3시경 공급업체에서 재료를 배달해왔다. 어머니, 오늘도 재료 왔어요. 배달원이 크게 외치며 가게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놓고 가라고 말하며 나에게 이 재료를 정리해봐. 이건 냉장고에, 이건 선반에라고 지시했다. 나는 재료를 정리하며 배달장을 살짝 훔쳐보았다. 삼성식품이라고 적힌 인쇄물과 함께 연락처와 결제일이 적혀 있었다. 매달 15일에 계산을 한다는 내용과 담당자의 이름이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정보를 바로 스마트폰에 메모했다. 카메라는 꺼뒀지만 기억력은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 재료를 정리하다가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제 라면을 끓여봐. 라면은 간단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녀는 라면과 스프를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지만 의도적으로 스프를 2개 넣어 너무 맵게 만들었다. 이게 뭐야? 너는 정말 머리가 안 돼? 시어머니는 라면을 맛보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녀의 분노가 점차 식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나를 덧쩔 수 없는 멍청이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해가 질 무렵 가게를 마감할 때 아버님이 갑자기 나타났다. 어제부터 매출은 어때? 아버님이 시어머니께 묻는다. 여전히 그래? 은주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하네.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이 가게는 우리 집의 유산이니까 은주에게 잘 전해줘. 그녀가 몰라도 재훈이 도와주면 되잖아. 아버님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속이 단순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 너무 어려울 거야. 시어머니는 말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네, 아버지. 저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들은 나의 반응에 안도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럼 다음 주에 한성건설 지사님들 오시나요? 그때는 김밥과 순대를 좀 더 맛있게 해야 해. 그들이 만족하면 가게 리모델링을 저렴하게 해준다고. 시어머니는 재훈에게 말했다. 한성건설 뒤 이름도 중요했다. 가게의 리모델링을 담당할 업체이자 VIP 고객인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정보를 마음속 노트에 적어 넣었다. 집에 돌아온 뒤 재훈은 나에게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하지만 다음엔 좀 더 노력해. 어머니가 너 때문에 많이 화가 나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나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가 끝난 뒤 나는 화장실에 갔다. 스마트폰을 꺼내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식품, 김철수, 매달 15일 결제, 한성건설, VIP, 동아대, 매주 화요일 20개 주문, 이 정보 확인해봐. 그리고 동네 분식의 토지 가격과 대출 상태도 알아봐. 금방 민주로부터 답장이 왔다. 알았어. 내일까지 조사해서 알려줄게. 레시피는 다 얻었어? 응, 순대와 라면도 추가로 얻었어. 이제 공급망과 고객 정보만 더 모으면 된다. 나는 답장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재훈은 이미 스마트폰을 보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은 정말 풍성한 날이었다. 시어머니와 재훈, 아버님은 나를 완전히 방심시켰고 그들의 방심이 나에게 최고의 정보를 선물해줬다. 이제 나는 동네 분식의 운영 구조를 거의 알아냈다. 공급업체, VIP 고객, 결제 방식, 재정 상태, 이 모든 건 나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들은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멍청함이 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내일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민주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게에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나는 눈을 감고 복수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아침엔 비가 살짝 내렸다. 창밖을 보면 젖은 포장도로에 자동차 불빛이 번져 있고 가게 앞엔 손님들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 뒤에서 재료를 정리하며 오늘도 서툰 며느리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어제 민주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며 긴장했다. 은주야, 이리 와. 이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배추 좀 더 보내달라고 해. 오늘 김밥이 많이 팔릴 것 같아.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나에게 이 정도 간단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분명히 나를 완전히 방심했기 때문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받고 겁먹은 척 손을 떨었다. 어머니, 저 전화 걸어도 되나요? 잘 못할까봐. 그냥 저장된 번호 누르고 배추 10kg 더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 어렵지 않잖아.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설명해줬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삼성식품의 담당자 김철수 씨였다. 안녕하세요. 동네 분식입니다. 배추 10kg 더 보내주시겠어요? 나는 목소리를 살짝 높여 말했고 상대방은 알겠습니다. 오후 2시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통화를 끝내고 시어머니에게 해결됐어요. 어머니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래, 잘 됐다라고 단순히 대답했을 뿐 아무도 나의 스마트폰 화면에 통화 녹음 완료라는 알림이 뜨는 걸 모르고 있었다. 오후 1시, 손님들이 가장 적은 시간대였다. 시어머니는 재훈과 함께 카운터에 앉아 점심을 먹고 나는 화장실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며 가게를 나갔다. 비는 이미 그쳤고 길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민주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정보 확인됐어? 나는 민주 맞은편에 앉아 급히 물었다. 민주는 안경을 살짝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청난 걸 알아냈어. 동네 분식집 토지가 서울 강남 근처라서 시세가 3억이 넘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년부터 이 가게를 담보로 1억 대출을 받았어. 대출금은 재훈이 주식 투자에 날려버렸고 이제 원리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가게를 너에게 넘기려는 거야? 나는 숨을 죽였다.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들은 분식집을 은혜로 준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방편이었고 만약 나가 가게를 망치면 책임은 모두 내게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삼성식품은 김철수가 부장인데 이 사람이 시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어. 공급 가격을 다른 곳보다 20% 높게 받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그걸 감싸주고 있어. 민주가 덧붙이며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에는 대출계약서 사본, 삼성식품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재훈의 주식 투자 손실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건 어떻게 입수한 거야? 변호사로서의 권한을 활용했어. 그리고 동아대학교 주문은 정작 대금이 6개월 동안 미납되어 있어. 시어머니가 그걸 숨기고 있어? 나는 이 정보들을 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약점을 알게 됐다. 민주, 고마워.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해. 삼성식품의 김철수에게 연락해 그의 비정관계와 부당거래를 폭로하지는 말고 대신 공급 가격을 정상화해주고 우리에게 협조해달라고 제안해. 만약 거절하면 그의 직위와 명예가 날아갈 거라고 경고해. 알겠어. 그리고 동아대학교 쪽에도 연락할게. 대금을 갚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릴 거라고 말해. 그러면 그들은 당장 대금을 갚을 거야. 민주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가게에 숨겨진 장부도 찾아봐. 시어머니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 지게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 좋아. 내가 가게에서 장부를 찾아볼게. 나는 카페 계산하고 2시간 후에 다시 연락해라고 말하며 민주와 헤어졌다. 가게로 돌아갈 때 마음속은 평온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은 아직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 가게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어디 갔어? 오래 걸렸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죄송해요. 화장실이 좀 멀었어요. 나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다. 재훈은 그래도 내가 없으면 재료 정리가 좀 늦어졌을 거야 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제 그들은 나를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나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삼성식품에서 배추가 배달됐다. 김철수 담당자가 직접 왔을 때 나는 감사합니다.
김씨라고 인사를 했다. 그의 눈은 나를 살짝 쳐다본 뒤 시어머니에게 갔고 두 사람은 눈빛만 교환했다. 확실히 비정관계가 있었다. 나는 이 광경을 속으로 기억하며 카메라를 꺼둔 스마트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찍었다. 저녁하게 문을 닫은 뒤 시어머니는 내일부터 너에게 가게 계산 맡기려고 해. 재훈이 이런 거 귀찮아하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저는 계산도 잘 못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연습해야지. 이제 이 가게는 내 거잖아. 나는 침실에 와서 재훈이 잠들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내일부터 계산 맡겨줄 거야. 이제 가게 계좌 정보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김철수 담당자가 직접 와서 비정관계 확신. 동아대 대금 미납도 확인해봐. 금방 민주에게 답장이 왔다. 김철수가 협조하기로 했어. 공급 가격을 정상화하고 앞으로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약속했어. 동아대 쪽도 대금을 다음 주까지 갚겠다고 했어. 이제 장부만 찾으면 돼.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공급업체와 VIP 고객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계산 권한까지 얻게 됐다. 이제 그들의 재정 비리와 부당 거래를 모두 파악했고 단지 마지막 조각인 숨겨진 장부만 찾으면 된다. 그들은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내일은 계산하면서 가게 계좌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장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과 거짓말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내 심장은 복수의 기대감으로 뜨거웠다. 이제 그들이 내게 준 아픔을 모두 갚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부터 가게는 분주했다. 동아대학교에서 예정된 20개 김밥 주문 외에도 한성건설 이사님들을 위한 떡볶이와 순대 주문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빠르게 요리했고 재훈은 계산과 주문 확인에 매달렸다. 나는 재료를 보충하며 그들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눈은 주방 선반에 놓인 무랫병을 살폈다. 은주야, 무랫 좀 가져와. 떡볶이 소스에 넣어야 해. 시어머니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선반에서 무랫병을 꺼냈지만 의도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무랫이 바닥에 퍼졌다. 아이고, 이거 뭐야. 시어머니는 주방 칼을 내려놓고 달려왔다. 오늘 VIP 손님도 오고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무랫이 없어 어떻게 해? 재훈도 카운터에서 달려왔다. 어머니, 무랫 없어? 그럼 떡볶이를 못 만들잖아. 한성건설 이사님들은 1시간 뒤에 와요. 그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보며 발을 구르고 이 아이 때문에 망쳐버렸어. 라고 소리쳤지만 지금은 분노보다 긴장이 더 컸다. 삼성식품에 연락해. 무랫을 당장 보내달라고 해. 재훈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김철수 씨 전화 안 받아요. 아마 출근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럼 다른 공급업체는 없어? 빨리 찾아.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다. 나는 옆에서 겁먹은 척 손을 꼬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저 친구가 식품점을 운영하는데 무랫이 많이 있어요. 당장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라고 말했다. 그래.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럼 빨리 연락해. 30분 안에 와야 해. 네, 어머니. 나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이미 민주에게 미리 보낸 메시지에 준비됐어라는 답장이 와 있었다. 나는 그냥 화면을 터치하며 친구, 무랫 2병 좀 당장 동네 분식에 가져다 줘. 급해. 라고 말하며 속으로 웃었다. 25분 뒤 가게 문이 열렸다.
민주가 무릇 2병을 들고 들어왔다. 여기요, 무릇입니다. 은주가 급하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인사를 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와주셔서 라며 속으로 안도하며 말했다. 재훈도 덕분에 큰일 피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어라고 말했다. 민주가 떠난 뒤 시어머니는 내게 손을 얹었다. 은주야, 오늘 정말 덕분이야. 만약 내가 없었어도 큰일이 됐을 뻔했어.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지만 내 마음속은 이제 시작이야라고 속삭였다. VIP 손님인 한성건설 이사님들이 도착했을 때 떡볶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떡볶이 맛있어요. 이사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럼 다행이네. 새 며느리가 무료들 급히 가져다줘서 무사히 마쳤어라며 나를 칭찬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어머니는 나를 때로는 도움이 되는 바보로 인식했고 그 신뢰는 나에게 더 많은 권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녁 가게를 마감한 뒤 시어머니는 나에게 가게 계좌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은주야, 이제부터 내가 가게 계산과 입출금을 관리해. 오늘 너를 보니 믿을 수 있겠어? 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저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재훈이는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재훈도 그래. 은주가 관리해. 넌 꼼꼼하잖아. 물론 가끔은 좀 둔감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분명히 계산 관리 같은 귀찮은 일을 떠넘겨서 기뻤다. 나는 통장을 받고 손이 떨리는 척했지만 통장 속에 적힌 거래 내역을 빠르게 훑어봤다. 매달 15일 삼성식품에 큰 금액이 이체되고 은행 대출 원리금이 매월 차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몇몇 이상한 계좌로 불규칙하게 돈이 이체되는 기록도 있었다. 아마도 재훈의 주식 투자나 시어머니와 김철수의 비밀 거래일 것이다. 집에 와서 재훈이 잠든 사이 나는 통장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민주에게 가게 계좌 통장 받았어. 거래 내역 찍어봤는데 미상 계좌로 돈 이체되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오늘 무료 사건 덕분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믿어줬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곧 민주에게 답장이 왔다. 미상 계좌는 재훈의 개인 계좌와 김철수의 비공식 계좌야. 이건 명백한 부정 거래 증거야. 그리고 동아대 대금이 다음 주에 입금될 거라고 해서 그때 계좌에 입금되는 걸 확인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은 복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밟았다. 가게의 재정관리 권한을 얻었고 시어머니의 완전한 신뢰를 확보했다. 그들은 나를 구원자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믿는 이 구원자가 곧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내일은 계좌관리 첫날이 된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숨겨진 장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행위를 더욱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나의 복수는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은 아직도 안일하게 나를 믿고 있었다. 이 차이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계산기와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은주야, 오늘부터 입금은 통장에 직접 적어두고 저녁에 정리해서 나에게 보여줘. 손님에게 거스름돈도 잘 계산해. 실수하면 안 돼. 그녀는 이제 나에게 가게 재정의 핵심 권한을 완전히 맡겼고 그 믿음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약하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기회였다. 네, 어머니. 꼼꼼히 할게요. 나는 계산기를 들고 겁먹은 척 손을 살짝 떨렸지만 내 눈은 통장 속 거래 내역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어젯밤 촬영한 내용과 일치했지만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과정에서 더 디테일한 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침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나는 주방 구석에서 계산을 하는 척했다. 손님들의 결제 금액을 통장에 적었지만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가게 POS기 화면을 촬영했다. POS기에는 실제 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시어머니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통장에 적은 금액과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아침 매출이 30만 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통장에 15만 원만 적히도록 지시했고 나는 그 차이를 메모장에 기록했다. 은주야, 계산 다 됐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나는 급히 스마트폰을 뒤로 숨기고 아직 조금 남았어요. 어머니? 숫자가 헷갈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해. 잘못 적으면 큰일이야 라고 말하며 나를 살짝 때렸지만 그 행동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오후에 삼성식품에서 재료가 배달됐다. 김철수 담당자가 함께 왔고 어머니, 이번 달 대금은 다음 주에 정산해도 될까요? 회사 내부 절차가 좀 지연됐어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래, 괜찮아. 은주가 관리하니까 나중에 그녀에게 말해라고 말하며 나를 가리켰다. 김철수는 나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알겠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다. 민주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철수가 떠난 뒤 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삼성식품 대금을 다음 주에 정산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응, 그들과 오래된 관계라 괜찮아. 게다가 그들의 재료는 다른 곳보다 좋아서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좋은 관계는 부당한 거래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녁 가게를 마감한 뒤 나는 어머니, 오늘 계산 끝났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라고 통장을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보며 그래, 이렇게 적어두면 돼. 그리고 이 현금은 집에 가져가서 내 방 서랍에 넣어둬. 안전해. 그녀는 오늘 매출 현금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는 나에게 가족이 숨겨둔 현금을 관리하는 권한까지 주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재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재훈아, 오늘 매출 현금이야. 어머니가 내 방 서랍에 넣으라고 했어? 라고 말했다. 재훈은 그래, 넣어둬. 난 안 봐. 라고 말하며 TV에 집중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지만 현금을 넣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통장과 POS기 매출 기록, 현금 금액을 비교하며 재정비리 내용을 정리했다. 그때 서랍 구석에 묻힌 작은 장부가 눈에 띄었다. 검은색 표지에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매출과 지출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장부였다. 장부에는 실제 매출액, 세금 탈루 금액, 김철수에게 지급한 추가 비용, 그리고 재훈이 가게 돈을 빌려 쓴 기록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재훈이 50만 원을 빌려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 작년 12월 시어머니가 김철수에게 30만 원을 선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는 장부를 스마트폰으로 모두 촬영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다. 이 장부 하나로 그들의 모든 재정 비리가 증명될 수 있었다. 은주야, 뭐 하고 있어? 저녁 먹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다. 나는 급히 장부를 원래 자리에 넣고 현금을 함께 넣은 뒤 알겠어요, 어머니. 라고 대답하며 방을 나갔다. 저녁 식사 중 아버님이 가게 매출은 어때? 은주가 관리하니까 좀 나아졌어?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겠지만 은주가 꼼꼼해서 잘할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칭찬했다. 재훈은 그래, 은주가 관리하니까 나도 편해. 이제 가게 관련해서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는 관리자로 인식했지만 그 관리자가 곧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침실로 돌아온 뒤 나는 재훈이 잠들자마자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숨겨진 장부를 찾았어. 모든 재정비리 세금 탈루, 김철수에게 지급한 추가 비용, 재훈의 가계도용 증거 다 모았어. 이제 그들은 완전히 우리 손아귀에 있어? 곧 민주에게서 답장이 왔다. 대박.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다음 단계는 그들의 탐욕을 유발해서 스스로 함정에 걸리게 만드는 거야? 재훈이 가게 소유권을 옮기려는 계획을 더 확실히 유도해봐.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은 마지막 증거를 확보한 날이었다. 세금 탈루, 부당거래, 가계도용, 그들의 모든 죄악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게 만들 시간이다. 재훈이 가게 소유권을 옮기려는 계획,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함정이 될 것이다. 내 심장은 복수의 성공을 앞두고 설렜다. 그들이 내게 준 5년간의 억압과 아픔을 이제 그들에게 배로 갚아주겠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나는 이미 숨겨진 장부의 내용을 모두 외워버렸다. 시어머니의 탈세 금액은 1년간 500만 원을 넘었고 김철수에게 지급한 추가 비용은 매달 10만 원이었으며 재훈이 가게 돈을 빌려 쓴 총액은 300만 원에 달했다. 이 모든 숫자는 그들의 탐욕을 증명하는 최강력한 증거였다. 가게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은주야, 오늘 동아대학교에서 대금이 입금될 거야. 계좌 확인해봐. 라고 말했다. 나는 네, 어머니. 라고 대답하며 스마트폰으로 가게 계좌 앱을 열었다. 오후 10시경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왔고 이것이 바로 6개월 동안 미납된 동아대학교 주문 대금이었다. 어머니, 대금 입금됐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그래, 잘 됐다라며 안도했지만 그녀는 이 대금이 민주의 압력으로 인해 갚아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오후 한때 재훈이 나에게 은주, 좀 와. 라고 말하며 카페 테이블로 데려갔다. 가게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고 그는 커피를 주문한 뒤 은주, 가게를 내 이름으로 옮기자. 라고 갑자기 말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살짝 멈췄다. 의도적으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재훈아, 그게 뭐라고? 라고 말했다. 가게를 내 이름으로 옮기자고. 어머니도 동의하실 거고 이렇게 되면 너도 안심할 수 있고 나도 편해. 재훈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긴장과 탐욕이 섞여 있었다. 왜 갑자기? 나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재훈은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게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해. 내가 가지면 가장 적절해.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너도 정식으로 가게 주인이 되는 거야? 그는 마치 나를 위해 생각해준 것처럼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가게를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 대출을 받거나 필요하다면 가게를 매각해서 빚을 갚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했어. 내가 동의하면 내가 말할게. 어머니는 널 믿고 계시니까 당연히 동의하실 거야. 재훈은 내 손을 잡고 말했지만 그 손길은 차갑고 나는 그의 진심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래, 좀 생각해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는 재훈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이었고 그의 탐욕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재훈은 좋아, 빨리 생각해서 말해줘. 이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이미 나를 속였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가게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어디 갔어? 오래 걸렸잖아. 라고 말했지만 재훈이 은주랑 카페에 다녀왔어. 가게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눴어. 라고 하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나를 완전히 신뢰했고 나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 가게를 마감한 뒤 재훈은 어머니,
은주랑 이야기했어. 가게를 은주 이름으로 옮기자고.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살짝 생각에 잠겼다가 그래, 그래도 좋아. 은주가 이제 가게를 잘 관리해주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도 당연해. 아버님도 그래,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재훈의 거짓말에 속았고 나의 순진함에 안심하고 있었다. 집에 와서 방으로 들어온 재훈은 은주, 어머니와 아버님도 동의하셨어. 이제 다음 주에 법원에 가서 소유권을 옮기자. 라고 말하며 기분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래.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내 마음속은 이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속삭였다. 재훈이 잠들었을 때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재훈과 카페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가게 소유권을 옮기려는 그의 계획, 그리고 모든 재정비리 증거를 민주에게 보냈다. 재훈이 가게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옮기려고 해. 이건 그들의 마지막 탐욕이야. 다음 주에 법원에 갈 예정이라고 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 왔어. 금방 민주에게 답장이 왔다. 완벽해.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걸렸어. 다음 주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때 우리가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돼. 세무서, 은행, 심지어 기자에게도 연락해뒀어. 그들의 부정행위를 세상에 알릴 거야.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가게 소유권을 옮기려는 그들의 탐욕이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무기가 될 것이다. 5년간 겪었던 모든 억압, 차별, 아픔 이제 이 모든 것을 갚을 시간이 온 것이다. 내일은 마지막 준비를 할 것이다. 소유권 이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그들이 빠질 함정을 마무리한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순진하고 멍청한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곧 그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을 것이다. 다음 주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가게 분위기는 예상보다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그냥 너는 시간 맞춰 와라고 말했고 재훈은 이제 내가 가게 주인이 되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말하며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계획에 순순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 나는 이미 혼란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아침 장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스마트폰으로 김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 오늘 재료 배달 좀 늦춰줘.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회사 차량 고장으로 인해 늦어진다고 말해줘. 나중에 알아챌 거 없어. 금방 김철수로부터 알겠습니다. 은주님이라는 답장이 왔고 내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아침 장사가 가장 바쁜 시간대에 재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은주야, 삼성식품에 연락해. 재료 왜 안 와?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소리쳤다. 나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걸었다. 김씨, 재료 언제 오나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은주님.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서 배달이 3시간 뒤로 늦어질 거예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태연했고 이는 시어머니에게도 들렸다. 차량 고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빼앗아 화를 내며 말했지만 김철수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을 뿐.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오늘 손님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해? 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재훈도 카운터에서 어머니, 다른 공급업체는 없어? 라며 긴장해서 말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다른 공급업체에게 시키겠어? 삼성식품만이 이런 양과 품질로 제공해줘.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다. 나는 한쪽에서 어머니, 저 친구 식품점에 연락해볼까요? 아마 재료 좀 빌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겁먹은 척 제안했다.
그래. 빨리 연락해. 시어머니는 나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민주에게 미리 정해진 메시지를 보냈고 민주가 재료는 있지만 당장 배달하려면 운송비를 좀 더 받아야 해라고 답장했다. 이는 내가 친구가 운송비를 더 받는다고 말하며 가게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혼란을 더욱 키우기 위함이었다. 어머니, 친구가 운송비 5만 원 더 받는다고 해요. 그래도 받을래요? 받아. 당장 받아. 시어머니는 돈을 아끼려는 마음을 잊고 말했다. 재료가 2시간 후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손님이 기다리다 떠나버렸고 매출은 예상보다 30% 줄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한숨을 내쉬며 오늘 정말 운이 나빴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게 인위적인 혼란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오후, 오랜 단골인 박 할머니가 왔다. 어머니, 오늘 김밥 맛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양도 좀 적어 보이는데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는 내가 미리 민주를 통해 할머니에게 동네 분식이 최근 재료를 줄이고 품질을 낮춘다는 소문을 퍼뜨린 결과였다. 시어머니는 아니요, 할머니. 늘 같은 양과 맛으로 해요라고 해명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라며 의아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런 고객들의 의문은 점차 퍼지기 시작했고 가게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가게 계좌로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대출 원리금 납부일이 임박했습니다. 미납시 담보인 동네 분식 소유권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문자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훈아, 이거 봐. 은행에서 이런 문자 보내왔어. 재훈은 문자를 보고 어때?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해? 라고 긴장해서 말했다. 어떻게 갚아? 오늘 매출이 이렇게 적고 재료 비용도 늘었어. 시어머니는 화가 나면서도 긴장했다. 나는 어머니, 대출 원리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다. 5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어디서 갚아?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재훈은 그럼 가게를 잠시 닫고 돈을 모으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가게를 닫으면 손님도 다 떠나고 더 큰 문제가 생겨. 라고 반박했다. 이제 그들은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주식 투자에 돈을 날리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재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제가 혼자 그랬어요. 당신도 김철수에게 돈을 주고 세금도 탈루해서. 재훈은 시어머니의 비밀을 털어놨다. 아버님은 그래도 지금은 서로 탓하지 말고 빚을 갚는 방법을 생각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한켠에서 어머니, 재훈아, 그럼 소유권 이전을 미룰까요? 빚을 갚은 뒤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했다. 이는 그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였다. 시어머니는 미룰 수 없어. 이제 소유권을 은주에게 넘겨야만 해. 그래야 은주가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재훈은 은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아무런 신용 기록도 없어. 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돈을 갚는 방법에 대해 싸웠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나는 침실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웃었다. 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점차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소유권 이전을 더욱 급하게 원할 것이고 이는 나의 최종 반격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재훈이 지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재훈아, 괜찮아. 너무 피곤해 보여.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모든 증거를 준비했고 세금청과 은행,
기자들도 모두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온 것이다. 법원 행정실의 공기가 차갑고 딱딱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앞에 펼쳐놓고 이거 다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 라고 담당관에게 묻는 반면 재훈은 옆에 서서 긴장해서 발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 뒤에서 손을 꼬고 서 있었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스마트폰이 온전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네, 양측 서명과 인감만 찍어주시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담당관이 부드럽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은주야, 서명해. 라고 내게 펜을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탐욕이 섞여 있었고 그는 이제 가게를 내게 넘겨줌으로써 대출 문제를 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펜을 받고 살짝 웃었다. 이번엔 순진한 미소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차가운 미소였다. 어머니, 재훈아. 정말 이 가게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질적인 느낌이 왔는지 시어머니가 왜? 내가 원하지 않아? 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원해요. 정말로 원해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걸 좀 보세요. 여러분이 이 가게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 가게를 주는지. 나는 USB를 담당관에게 건네고 이 USB에 담긴 내용을 모니터에 연결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라고 말했다. 은주, 이게 뭐야?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나? 재훈은 불안해하며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담당관은 의아해했지만 USB를 연결했고 곧 행정실 벽에 걸린 모니터에 긴급히 준비된 영상과 문서가 나타났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시어머니와 김철수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통화 녹음이었다. 어머니, 김철수 담당자와 매달 추가 비용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죠.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은 두 사람이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고 통화 녹음에는 시어머니가 이번 달도 잘해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뒤로 물러섰다. 다음은 숨겨진 장부의 사진과 POS기 매출 기록이다. 세금 탈루 500만 원, 재훈이 가게돈 3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날린 기록, 그리고 김철수에게 지급한 선물 360만 원이 모든 게 명확히 적혀 있죠. 나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고 담당관은 입을 벌렸다. 재훈은 거짓말. 그런 거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그의 손글씨 대출 기록이 그를 속여주었다. 그 다음은 은행 대출 계약서와 재훈의 주식 투자 손실 내역이 나왔다. 이 가게를 담보로 1억 대출을 받았지만 그 돈은 재훈이 주식에 날렸죠. 이제 원리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나에게 이 가게를 넘겨주려고 했던 거죠. 만약 내가 이 가게를 망치면 책임은 모두 내게 돌아가는 거였죠. 나는 시어머니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싶어하는 듯 몸을 움츠렸다. 마지막으로는 동아대학교 대금 미납 증거와 고객들에게 퍼진 가게 품질 저하 소문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6개월 동안 대금을 미납했고 최근엔 재료를 줄여 고객들을 속이려 했죠. 하지만 김철수 담당자와 동아대학교는 이미 우리 편이 되었고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행정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세금청 관원과 기자, 은행 관계자가 들어왔다. 시어머니, 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은행 관계자님들, 이 가게의 대출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죠. 민주가 미리 연락해준 관원들과 기자들이 카메라를 켜고 시어머니와 재훈을 촬영했고 그들은 패닉 상태에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주식에 돈을 날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재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당신도 세금 탈루하고 비정관계를 맺었잖아. 내가 혼자 잘못했어? 재훈은 시어머니를 향해 되받아쳤다. 아버님은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담당관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계속해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들과의 부당계약을 무효로 하고 순수하게 나의 이름으로 이 가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담당관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서류를 다시 준비했고 시어머니와 재훈은 관원들에게 붙잡혀갔다. 은주, 너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 시어머니는 울며 소리쳤지만 나는 그녀를 뒤로 돌렸다. 모든 사람이 떠난 뒤 행정실은 평온해졌다. 담당관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은주 씨. 라고 말하며 서류를 건네줬을 때 나는 그 서류를 받고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5년간 겪었던 억압과 아픔을 해방시킨 자유의 눈물이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김철수가 재료를 배달해왔고 은주님, 이제 공급 가격을 정상화했고 앞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랜 고객인 박할머니가 은주야, 이제 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해줘. 우린 계속 올게라고 격려해 주었고 다른 손님들도 응원 박수를 쳤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내부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주방, 카운터, 그리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레시피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다. 5년간 순진하고 멍청한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박은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게. 금방 민주에게서 축하해, 은주. 이제 너의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답장이 왔고 나는 웃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안녕하세요. 동네 분식입니다. 라고 말하며 손님에게 웃었다. 이 웃음은 이제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탐욕과 거짓말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는 이 가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행복을 만들 시간이었다. 이야기 끝.